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성난 파도 앞에서도 의연해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지만 험난한 바닷길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그들. 그들의 도착지는 바로 천의 자연을 간직한 섬 울릉도였는데요.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울릉도로 향한 것일까요? (1882년 3월) 고종은 비밀리에 이명호를 불러 밀서를 전달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은밀히 조사하라. 그로부터 한 달 후, 고종은 평소 신임하던 무신 이규원을 불러 울릉도와 독도를 수토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종은 왜 이 두 사람을 울릉도로 보낸 것일까요? (1881년) 고종은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빈번하게 불법 침입을 한다는 강원감사 이만수의 보고를 받습니다. 태구의 신비로움을 지닌 이곳에는 다양한 생물이 나고 자라는데요. 그중에서도 울릉도의 특수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단단한 나무가 결국 일본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손에 무자비하게 벌목된 울릉도의 나무는 일본의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천혜의 지상 낙원 울릉도. 그 뛰어난 자연 환경을 일찌감치 눈치챈 일본. 하지만 조선 정부도 일본의 이런 만행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17세기 말엽부터는 지속적으로 울릉도의 관리를 파견을 해서 우리 땅임을 항상 조사하고, 또 거기에는 또 일본 외구들이 또 와서 노략질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필요에 따른 것을 토벌도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지고 있는 것이 수토의 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수토란 바다를 중심으로 해안이나 해상 또는 해도에서 외적, 도적, 별난 등을 다스리고 우리 영토를 침범한 타국인 또는 적군을 수색하여 토벌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울릉도,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먼 바닷길에 올랐던 수토관들. 이들이 울릉도로 향하는 바닷길을 건너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했던 강원 가명인데요. 관찰사가 머물던 지방 관하로 건물 대부분이 무너졌었지만 최근 복원돼 옛 모습을 찾았습니다. 수사들이 반드시 여기를 거쳐가야 됩니다. 물자라든가 인원, 배, 모든 것들의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 가명 관찰사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들이 반드시 여기에 와서 보고하거나 오거나 그랬습니다. 강원 가명을 나선 수토관들은 주로 삼척항과 죽변항, 구산항을 출발지로 정했는데요. 이 중 하나의 항을 선택해 울릉도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릉도까지 가는 여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선박 기술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들은 목숨을 건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수토관들의 험난했던 항해는 실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수토하러 가는 것이 두려워 회피하거나 수토시에 만난 풍랑 때문에 어려운 바닷길을 건넜다는 기록이 생생히 남아있는데요. 그만큼 수토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수토하러 가는 길.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수토관들을 이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수군 복장을 갖춰 입고 월성 포진성에서 구산항 대풍원까지의 수군 행렬을 재현해 봅니다. 오늘은 바람도 우리를 위하여 불어주는 듯하니 어떻게 되는가? 바람도 우리 의지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자연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머나먼 길의 여정.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순풍이 불어 무사히 울릉도까지 건너가는 것. 모두의 염원을 담아 다양한 형태의 제를 지냈을 수토관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용신제 했는 부분은 이제 바다에 나가셔서 안전을 기원해서 귀향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제입니다. 바다의 신에게 올리는 간절한 기도. 망망대해를 건너야 하는 그들이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수토관의 바닷길은 녹록치 않았는데요. 특히 기술적인 발달이 더뎠을 당시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닷길 항해가 수토관들 역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동해의 깊은 물속을 어찌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거친 물살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아왔던 이들은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그저 신에게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들이 동력으로 막 갔지만 예전에는 저 바람으로 이래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울릉도를 들어가는데 역풍을 만나면은 들어가도 뭐하고 배가 침몰당하는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순풍을 해서 잘 갔다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용왕님 또는 하늘의 천신에 무사기한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래 제를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정통 방식이니 오늘 저희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람이 중요했던 당시의 바닷길. 그래서 수토관들은 울진에 위치한 바람을 기다리는 장소 대풍헌에서 순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곳은 수토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죠. 성상. 이건 고종인 거죠. 고종 3년. 고종 3년이면 병인년이고 병인년 1866년인 거죠. 원영인, 원영 사람, 장공원익, 장원익이라는 사람이 이 수토관으로 왔다. 수토관이라는 것 명칭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토관으로. 네. 수토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역사의 거울인 셈입니다. 대풍원과 관련된 또 다른 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국학진흥원. 이곳에서는 수토관들의 체류비를 감당해야 했던 구산리 주민들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들의 고충은 수토 절목과 완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풍원하고 인접해 있는 구산 동민 등이 소를 올린 거예요. 그 소의 내용이 이제 울릉도 수토시에 수토와 관련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걸 조절을 해달라 해가지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 올린 거에 대해 가지고 관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이렇게 확인서를 내려준 거죠. 예. 동해안의 경비를 담당했던 월송 포진.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 이곳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수토를 담당한 수군들이 있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구산리 주민들 역시 이 수군들에 대해 전해 들은 말이 있다는데요. 아버지가 월송 만호 부대에 배가 정박되는데 수토선들이 배가 울릉도 독도 갈 배들이 정박하면서 날씨가 좋으면은 이쪽에 포구에다가 구산 폭에다 배를 옮기는 과정에 마을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줄을 매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땡겨왔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고종의 명으로 울릉도 독도를 수토하게 된 검찰사 이규원 역시 대풍원에서 순풍을 기다립니다. 수토관들이 대풍원의 구산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북쪽의 북한 한류와 남쪽의 동안 난류가 만나 울진 앞바다에서 울릉도, 독도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척항과 죽변항보다는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구산항을 선택. 조금 더 안전한 항로를 찾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대풍원에 있는 구산항이 가장 울릉도 독도로 가는데 해류가 안전하고 그다음에 바람도 타기 가장 쉬웠던 것으로 아마 이렇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약 18세기 말부터는 계속 그 한 군데서 이제 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울릉도 독도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을까요? 쏜바위 조바위라고 저기? 네, 저기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큰 바위 있고 옆에 조그만 작은 저기 있는데 꼭 거북이가 그죠? 머리 내갖고 이렇게 헤엄쳐 가는 모습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바위를 기준으로 잡아서 청량을 했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지에서 한반도에서 울릉도 또는 독도 이렇게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게 죽변이거든요. 울진에서 죽변인데 그 기준점이 바로 저 바위입니다. 저 바위에서 직선거리로 이렇게 가장 가깝다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울릉도 독도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그렇게 울릉도와 독도를 담습니다. 순풍을 만나 울릉도에 도착한 이규환은 소황토구미, 지금의 학포에 먼저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이규환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882년에 울릉도를 찾은 이규환. 그의 이름이 바위에 단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규환은 당시 수토관들과는 조금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종에게 특별한 명을 받고 울릉도에 당도한 이규환.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규환이 여기를 갔다 오고 안 갔다 온 것은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은 인식에서 우산과 울릉, 한마디로 울릉도와 독도를 구별했고 인식했다라는 것들의 결정판인 거고, 이것이 1882년도에 고종이 영토와 해양에 대한 인식을 실현시키는 거고, 이것이 1897년도에 가면 대한제국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영토 영해 의식이 더 강화되고 울릉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끔 하고 여기에 관리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의 전반적인 해양 질서 강화에, 특히나 이제 이게 동해 지역에 대한 해양 질서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조정의 명을 받아 울릉도로 온 이규환은 자신의 흔적을 바위에 새기며 울릉도를 조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렇게 이규환은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1일간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단순한 조사를 뛰어넘는 대대적인 연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규환은 조사 도중 울릉도의 가장 높은 성인봉에 오르게 되는데요. 울릉도를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가장 높은 곳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의 눈과 발은 지도로 남아 현재까지도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이규환이 남긴 울릉도 외도와 현재의 지도를 비교해 보면 현재와 비슷한 위치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울릉도의 내륙을 정교하게 그려낸 울릉도 내도. 울릉도 내도와 울릉도 외도를 겹쳐보면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울릉도의 지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이규환. 그가 지도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규환의 울릉도 외도와 내도를 통해 당시 울릉도의 상황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이규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위 곳곳에 남아있는 각성물의 흔적들이 직접 울릉도를 수토했다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희미해진 글씨들이지만 그들의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지금 여기 영장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이보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토사들 중에서 한 명이 이보국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남긴 그런 각성문 글씨고요. 같이 왔던 사람들, 관리들 명단하고 이름을 남겨서 이 자리로 입항을 했고, 여기서 수토 활동을 근거지로 해서 하다가 이제 뭐 일정 기일이 지나면 다시 그 육지로 돌아가는 그 흔적을 남긴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여기도 영장 있네. 네, 뭐 여기부터 지금, 네, 뭐 여기도 지금. 여기도 영장 있네. 네. 네.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각성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왔다 갔다 그러면 못 믿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영장만 해도 대표자만 해도 2번씩이나 와서 여기 같은 비슷한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선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수토사를 2, 3년에 한 번씩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입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섬을 그냥 방치시켜버리고 버린 게 아니라, 줘버린 게 아니라 무인도 내지는 무주지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관리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우리가 꾸준히 수호했던 울릉도 독도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아름다운 섬 울릉도. 그곳에만 자라는 특별한 물품들이 바로 또 다른 수토의 증거가 되었는데요. 수토관들이 수토 후 올린 진상품들은 이후 단청에 사용되거나 부채를 만들기도 하고 재래시 사용 등 다양한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수토관이 내가 울릉도에 가서 수토를 했다라는 증거로 울릉도에서 나는 특산품들을 가져왔죠. 그 예를 들면 향나무라든가 또는 울릉도에만 있는 아주 붉은 황토색을 가져온다든가 또는 강치 가죽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울릉도의 어떤 수토 사실관계를 왕에게 보고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수호를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울릉도를 찾은 이들의 업적은 훗날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수토 후 남긴 수토관의 기록들은 울릉도에 불법 거주한 일본인을 내쫓았으며 이후 이주 정책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울릉도의 성장에 큰 역할을 기여한 수토관들은 더 나아가 독도 역시 우리나라 영토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재공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곳은 16세기 황희정승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갔다는 소공대비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지만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소공대에서 바라본 울릉도인데요. 소공대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공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울릉도에서는 역시 맑은 날에 육안으로 직접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오랜 기간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해왔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눈으로 독도가 보이지만 약 2배 거리 일본의 오키 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서도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고 기록했는데요. 실제로 세종실록의 기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694년 삼척 영장으로 수토관의 임무를 수행했던 장한상인데요.
기록에서 보면은 수토관의 장안상의 입장에서도 독도가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육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같은 가시권의 생활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 있는 그 생활의 권이 독도에까지 연결이 되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의 가시권의 생활 속에 있었던 독도는 당연히 건대법인 국제법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먼 바닷길을 묵묵히 수호하며 우리나라 영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들 수토관. 그들이 남긴 위대한 수토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독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